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11월 말부로 해서 제 유튜브의 구독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 100명처럼 1000명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시고 여기에 들어오신 것도 저는 대단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3% 그 영상에 90%가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곧 열의 9명은 유명한 유튜브 100에서 셋, 즉 많은 구독자가 모이는 그쪽에 쏠려가서 보는데, 이렇게 200명 넘은 이런 유튜브에 와서 본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사단 17년대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하는 그 원통입니다. 31년대, 2년대는 양구에 있었고 17년대가 인제 원통에 있었는데, 제 이사단 구호가 당백이었습니다. 당백. 당백이라는 것은 일당 백이라는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적군 100명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당백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41년 넘은 그때 입대해가지고 82년에 제대했으니까 38년 됐는데, 지금도 이런 구호인지 모르겠네요. 이사단이 가끔 여기에 그런 견장을 붙은 걸 보면 반갑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일당백입니다. 그러니까 200명 넘었지만 저는 2만 명처럼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육은 이호덕처럼, 이호덕은 2003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아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를 분도 계시겠지만 들어보면 알만할 겁니다. 글쓰기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인간은 참 비경제적입니다. 비효율적인 동물이지요. 20년은 공부해야 되니까요. 8살에 들어가서 한 20년 공부해가지고 28살쯤에서 재밥벌이를 하면 다행입니다. 그처럼 20년 교육하는 동안에 부모와 교사를 잘 만나야죠. 교사라면 이제 초, 중, 고, 대, 그리고 사교육, 그 앞에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포함한다면, 제가 이렇게 얼추 제가 박사과정 받을 때까지 만난 교사들이 뭐 100명 안팎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대 출신이니까 저희 동기들 그리고 선후배들 한 사람도 이제 교직에 오래 있었고, 그렇게 따지면 뭐 역시 또 몇백 명의 교육자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 저도 교직에 또 있었고 학원에도 있었고 대학에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그 교수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동생들이 어린이집도 하고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두루두루 얼추는 보았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만난 교사들을 생각하면 되게 공무원도 여러 층이 있고 그 직종에 따라서 여러 성향이 있는데, 교사들은 그럴 만한 사람들이 갑니다. 말 잘 듣고 세금 잘 내고 그래요.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교직으로 나가죠. 그리고 만난 사람들을 제가 봐도, 제가 이제 학교에서 본 사람도 그렇지만 그 교직에 나간 사람들을 봐도 되게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세계든지 바람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저렇게는 안 돼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고, 칠판을 등에 지고 이 백판을 등에 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야기하는 이호덕은 초등학교 교사였죠. 그리고 교감도 했고 교장도 역임한 사람인데, 초등교사를 우리나라에서는 초, 중, 고, 대 이렇게 해서 교수는 높은 사람이고 초등학교 교사는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고, 여기 나오는 지금 이호덕도 영덕 고등학교 농고를 나와서 초등교원 자격시험을 봐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물론 옛날에 중등 자격도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봐서 갔고, 그리고
한때는 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을 양성소라 해가지고 급히 뭐 2개월, 3개월, 한 6개월 교육시켜가지고 초등교원으로 발령된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초등교사의 이 교사 다양성이 매우 그 학력만 봐도 다양합니다. 다층적입니다. 즉 한때는 중학교 나온 사람이 자격시험 봐서 간 때도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사까지 매우 다양한 사람이 초등학교 교원으로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호덕은 25년생이니까 일제차 중반쯤이죠. 그리고 일제에서 벌써 한 20년 산 거잖아요. 이렇게 그 25년생이라는 걸 생각하면 학력이 매우 좋은 셈입니다. 물론 이제 그전에는 초등학교 나와서 이렇게 사범학교 나와가지고 정식 교원이 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드물었고,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해서 자격시험 봐가지고 간 케이스면 괜찮은 쪽입니다. 근데 초등교사들은 대개 이제 이 교육 초기, 그 다음에 사회화 초기에 교육을 담당하고, 그리고 지금은 교육 시대가 아니다. 이제 학습 시대다. 때가 어느 때인데 가르쳐서 기르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배우고 익히는 시대다. 학습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죠. 끌고 갈 시대가 아니다. 주입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리고 초등교사는 10과목이나 되는 과목을 혼자서 가르칩니다. 지금 이제 전담교사라 해가지고 뭐 체육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렇게 몇 과목은 맡기기를 하지만 대체로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10과목 안팎을 가르치기 때문에 매우 침폭이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가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는 이 전공 과목을 되게 국립에서는 한 3과목 정도, 즉 9학점 정도를 가르치는데 이 3과목이 다르니까 그걸 준비하는 건 물론 쉽지 않죠. 물론 그렇지만 초등학교에서처럼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옆으로 8과목이나 되는 게 연계성은 있어도 준비한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교장은 교장에 따라서 1학년으로 보냈다가 6학년으로 보냈다가 뭐 3학년으로 보냈다가, 그래서 이 고학년 4학년 이상이라든가 이게 저학년 뭔가 그 교육 연계성이 있으면 좋은데 교장에 따라 그렇게 들쭉날쭉하고, 그리고 이제 초등교사는 지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몇 년만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경향이 있어서, 경기도는 이제 덜 옮기고 제가 있는 이 전라북도 같은 데서는 한 6년 안팎, 근데 관내에서는 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근무하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지방 같은 데서는 또 더 오래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국공립이라는 게 옮겨 다니면서 또 교사도 옮겨 다니지, 교장도 옮겨 다니지.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뭐 이번 안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30명 안팎 되는 교사 중에서 절반 정도가 내년에 바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 연계성이 안 생기죠. 그리고 그 관리하는 교감이나 교장도 또 옮겨 다니니까. 이게 국공립의 취약점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학생과 이 나이가 차이가 크죠. 세력 차이가 크다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특히 저학년 때는 부모의 관심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제 교사도 해봤고 학부형도 해봤잖아요. 학원도 해봤는데 학부형으로서 참여해보면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특히 1학년, 2학년 때 부모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낮게 보지만 사실은 이제 자긍심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격차가 크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자기 권위가 꽤 세고, 그리고 학부모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는, 이제 옛날 얘기이긴 하고 지금이야 오히려 학생들한테도 자기 말이 안 먹힌다고 하고 권위가 추락해서 부모한테는 어림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말해서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점도 많죠. 초등학교 교사가 그 인생 초반에, 학습기 초반에 학생을 이렇게 재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두 아들 키우면서 겪었고, 저도 학교 다니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좀 이렇게 자른다는 이야기죠. 네 인생은 어쩔 것이다. 네 인생 큰일 났다. 저는 중학교 과정도 알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이
때 그 과정까지를 알기 때문에 뭐 진실을 이야기하든 겁주는 이야기든 그거에 별로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대개는 이제 부모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기초가 안 돼가지고 예, 싹수가 노랗다. 근데 싹수가 노랗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뭐 그거 좀 뒤진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6년 과정은 1년만 정신 차려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3년 그 1년 반이면 되는 거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 힘들어집니다. 그처럼 초등학교는 이게 반복해서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겁낼 것 없는데 독서하고 제가 볼 때는 그 한자 지식만 어느 정도 있으면 초등학교 교육이야 정신 바짝 차리면 그거 뭐 중학교 가기 전에 5학년 때나 6학년 때나 물론 고학년 되면서 4학년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과정이 넓어지고 심화되는 측면은 있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역시 초등학교 과정은 초등학교 과정입니다. 기초가 튼튼한데 어떻게 공부를 못하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 성적은. 그런데 초등학교 그 시험도 별로 안 보지만 그 성적을 중시해가지고 이게 인생 후반까지 계속 연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초등학교 교사들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과정이나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 또 그 영향력을 크게 과잉 해석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 자신의 어떤 그 교육적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학부모에게 이 경각심을 주려는 그런 의도적 측면도 있고 때로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수도 있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그 중년 남자가 그러던데 겁 안 먹었죠. 문제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저도 교사도 좀 그런 건 지양해야 되겠지만 학부모들도 한둘 가르치면서 옛날 자녀 두세 명 목으로 막 하니까 교사가 큰일 난다고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건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물론 이 교육 대체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유튜브, 책, 사교육 그리고 부모 자신이 좀 보면 그 초등 교사들보다도 학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적 측면에서 월등한 사람이 많아서 경험도 또 다양하고 시야도 넓고 진폭도 넓어서 그런데 이제 안 움직이는 측면이 있지만 아직도 또 그런데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타 분야를 잘 모릅니다. 이 교사들의 진폭이라는 게 사실은 좁습니다. 경험의 폭도 그렇고 뭐 여행 좀 다니고 뭐 간접 경험 쌓는다 하더라도 거의 일로 매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효석 선생님도 그랬더라고요. 43년 동안 교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의 인생에 대해서 진로를 넘어서 그렇게까지만 이렇게 딱 잘라서 재단에서 말하는 것은 위험천만하죠. 수십 번 변할 기회가 있는 건데 그리고 바깥에 이 학교 교육을 대체할 만한 것이 질비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좀 안이한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교사의 그 영향력은 이전하고는 교육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졌죠. 그리고 그 부모가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그 자녀들도 담대해졌죠.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그 교육 영향력이 너무 안 미치는 측면이 있어서 정말 요즘은 교사 노릇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 사람 뭐 시골 학교에 다니는 수도 있고 요즘에 이제 그 중소도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부터가 어찌 보면 뭐 뒤에다 대고 교사 욕하는 애들도 있을 정도여가지고 그 말 안 들은 채 해야 되지 그 뒤에서 뒷담화 하는 이야기를 다 들은 채로 한다면은 하루도 편히 못 지낼 정도로 교사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저도 학원에서는 뭐 부모부터가 훨씬 당당하고 한 달 한 달이 등록하는 학생들이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물론 저는 이제 힘을 어느 정도 가진 다음에 영향력을 가진 다음에는 떠나라. 여기에 공감하면 전념하라. 공감하지 않아도 전념하라. 싫으면 떠나라. 그 썬마이크로 시스템즈 맥날 번스가 이야기한 그 CEO가 이야기한 그 말을 제가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훨씬 더 그 사교육기관이 그 뭐랄까요
부모가 쥐고 흔드는 측면이 큽니다. 그러나 이제 영향력이 크면 역시 부모가 또 그리 못하죠. 그 관계를,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제 관계를 너무 수직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부모들도 그런 어떤 그 교육적 환경을 수평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신분사회고 계급사회고 집단사회고 상하 질서가 통하는, 위계 질서가 통하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어디서든 힘 조금만 더 있으면은 자기가 지고 흔들리는 측면이 있는데, 교육은 수평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수를 높이 보고 초등교사를 낮게 보는 그 자체가 신분제적 발상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사의 권위가 실추된 원인을 뭐랄까요, 이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생긴 측면, 그 다음에 교사들도 반성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호덕의 교육일기에서도 그런 측면을 여실히 비교적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교사들이 자신의 권위를 추락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라는 것은 위에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의 권위는 자녀들이 인정할 때 생기는 것이고, 교사의 권위는 자기가 수립해야 되는데 학생과 학부모가 순항할 때 그 권위를 존중해 줄 때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교사들이 무너뜨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이나 학부모, 그 다음에 사회에서 또 교육 행정하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무너뜨린 측면이 있죠. 총체적 원인을 규명하자면 뭐 그거 가지고도 한창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튼 교사 권위가 추락돼서 옛날 뭐 군사부 일체니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죠. 지금은. 그리고 이제 교수학습을 너무 좀 이전처럼 하는 측면이 있어요. 너무 주입식으로. 지금 뭐 이제 진로 교육이다 해가지고 현장 학습이다 해서 조금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학생들과 이렇게 토론하는 수업, 유대인들처럼 떠들면서 그 논쟁을 벌이면서 공부하는, 즉 학습, 자기가 배웠으면 그것을 익히는 교육, 가르쳐가지고 길러내는 양육 시스템, 상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수평 개념, 그리고 자발적 공부,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수천 년 내려온 그런 교육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죠. 이호덕 선생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농고를 나와서 교원 자격증을, 초등 교원 자격증을 따서 20대 초반에 교사가 된 사람으로서 200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0대에 대해서 43년을 교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아주 젊을 때의 모습이네요. 글쓰기를 통해서, 즉 자기 손발을 통해서, 그리고 그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이 일본어2, 일본에서 자기가 또 교육을 받았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그리고 한자2, 또 문어체2, 이런 그 일본어2, 그것을 우리말투로 바꿔야 한다는데 어찌 보면 평생을 걸고 글쓰기를 통해서 교육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호덕의 교육일기가 한다면 우리 문장 쓰기, 우리 글쓰기, 이런 또 책들이 있잖아요. 이호덕의 우리 글 바로 쓰기, 우리 문장 바로 쓰기, 생활 글쓰기, 이런 교육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는 인성교육의, 그 다음에 학습, 사고력, 표현력, 그리고 개인의 역사, 그리고 개인이 성장하는 어떤 그 뭐랄까요, 자기 반성록, 이게 바로 교육에 매우 중요한 거다. 그런데 그것은 글 쓰기지, 옛날 우리 다닐 때만 해도 사실은 글 짓기 그랬거든요. 왜 그 공자한 얘기 있잖아요. 수리부작, 소술하되 그러나 짓지는 않는다. 이
공자식 직필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냥 서술하되 창작은 않는다. 지어내진 않는다. 이거 픽션 만들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글 쓸 때 대개는, 저도 논술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쓰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그 한자어 투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식인 흉내를 내려고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용어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말을 쓰려고 하고, 추상적인 대로 나가고, 멋지게 쓰려고 하고, 화려하고, 뭔가 그 현학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라도 더 알고 있는 듯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자기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알고 있으면 쉽게 써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는데, 증거도 불확실한 것, 증거 양도 적은 것, 증거의 적실성도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을 들어서 자기 견해를 뒷받침하려고 하니 부실하죠. 마치 부실한 바탕 위에 탑을 높이 쌓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때 글짓기 그랬는데, 이게 이제 글짓기가 아니다. 글은 그냥 쓰는 거다.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사실대로, 느낌을 느낀 대로, 본 것 견문이면 보고 들었으면 보고 들은 그대로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손발을 통해서 자기 철학을 지킨 사람이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제가 책을 꽤 읽는데, 국어 교육이네, 국어 국문이니, 문예 창작이니, 이런 과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글쓰기에서 제대로 배웠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스승 노릇도 했지만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글쓰기의 왕도를 가르친 사람, 글쓰기의 전범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하나를 들려고 제가 이호덕 선생을 끌어낸 겁니다. 돌아가셨지만. 유시민도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 그 많은 교수들, 중고등학교에 그 많은 이를테면 그 창작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 글쓰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 그 많은 논술 강사, 우리나라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교육과 공교육을 합치면 초중고 공교육만 해도 한 70만 안팎, 그 다음에 사교육이 150만 안팎,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까지 따진다면 아마 250만 안팎은 될 거예요. 이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글쓰기 교육의 스승, 모범 교육자로서 이호덕을 많이 끌더라고요. 어떤 소설가도 어떤 시인도 아니에요. 왜냐면 시인들 얼마나 폼잡고 언행일치 안 되는 사람 많습니까? 소설가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교육자로서의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글쓰기로서 그 교육 철학을 제대로 폈기 때문에 아마 이호덕이 그렇게 많은 호평을 받을 겁니다. 그 사람의 사생활과 그 사람의 철학이나 이런 것 저런 걸 어떻게 압니까? 그가 남긴, 그리고 그가 교육 발자취를 걸어간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가 제대로 가르쳤다. 글쓰기의 최고 스승은, 참 스승은, 글쓰기 참교육을 한 사람은 이호덕이다. 그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교육하면 이호덕처럼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제 입장이고 제 평가지만. 그런데 다른 책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했더라고요. 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교육일기인데 1970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58년이기 때문에 70년이면 아마 헤아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안팎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안팎 다닐 때 이분이 교육자로서 일기를 썼는데, 무슨 일기를 썼는가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출석을 부르려는데 태훈이가 선생님 규창이는 신이 없어서 못 옵니다. 다음 장날, 그래서 이게 경상도 사투리 그대로 얘기했더니 다음 장날 지나야 옵니다 한다. 태훈이는 규창이 형인데 같은 2학년이다. 신이 없어서 며칠 전부터 안 왔구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분교 같은 데 있었기 때문에 같은 반인데 형 동생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나이 2-3살 많아도. 그런데 그 형은 신발을 신어서 같은 집에서, 동생 신발은 없어가지고 동생 못 보내고 형을 보냈는데, 그 형이 동생
학교 못 온 이유를 출석 막 부르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 왜 없느냐? 다 떨어져서 신을 수 없어요. 다 떨어져서 신을 수 없어? 나는 얼른 할 말이 안 나왔다. 할 수 없지. 정말 할 수 없는 일이다. 1월산이 건너다 보이는 높은 산꼭대기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맨발로 험한 산길을 이런 겨울에 오르내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가까운 곳이라면 발에 맞지 않은 어른들의 신이라도 끌고 온다지만 또 장날이 아니면 신앙켤레 사려고 80리 길을 걷기도 어렵겠다. 586 개띠들이 이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화전민이나 아마 됐는가 봐요. 경상도 청송 출신이죠. 청송이면 지금 안동하고 영덕 사이니까 그렇게 꼴짝은 아닙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봉화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그 꼴짝인데, 그럼 강원도하고 이렇게 접해 있는 부분이니까 그 꼴짝에서 읍내장에 가려고 하면은 80리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데 40리, 오는데 40리만 해도 이게 20km죠, 20km. 전주에서 지금 제 고향 진안까지가 40km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장에 가려면, 우리 동네에서는 장에 가려면 4km 걸으면 되는데, 읍내다 보니까 골짜기긴 해도, 이렇게 화전민들이 사는 이 산중턱에서는, 그런데 2월 이게 그 12일 이야기예요. 아마 졸업 직전 그때겠네요. 2월 잠깐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학년말 방학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추운 날에 신발 안 신고 어떻게 오겠느냐. 형은 신발 신겨서 보냈고 동생 씨는 없는데 장날 5일장 신발 사는 것도 80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어른들이 어떻게 그 신발을 구입해서 신을 수 있겠느냐. 그때는 고무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발 없어가지고 학교 못 왔다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효덕 선생이.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학교 다녔습니다. 우리가 70년이니까 50년 된 이야기들, 반세기 됐는데 우리는 반세기 된 우리 부모 세대, 그 세대에서는 모르려고 하면서 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대해서는 그 역사하면 그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개인사가 이렇게 얽혀 있는데. 그리고 그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너무 알려고 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효덕의 교육일기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통닭이 있는가도 몰랐어요. 제 두 아들, 아마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통닭 2번씩은 먹었을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통닭이 있는지도 모르다니까요. 아마 있기는 있었겠죠. 먹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아들들한테 얘기해봤자 몰라요. 그래서 제가 책 쓰는 데서 가끔 언급을 하는데 아들들이 내 책을 또 읽어야 그걸 확인할 수 있죠. 좀 있기를 바라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읽으면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렇게 살았구나. 역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역사가 동시대의 비동시성 그러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30년밖에 안 떨어졌는데 이 스마트폰 인터넷 시대에 아버지가 옛날 이야기하면 꼰대라고만 하고 들을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대의 비동시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50년이면 그러니까 한창 이야기긴 하죠. 서양 문화가 어떻고 조선시대가 어떻고 그것도 좋죠. 그러나 우리 이 할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 이효덕이 써놓은 교육일기를 통해서 여실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멀리 갈 게 없다니까요. 50년 된 이야기예요. 저도 그대로 떠들어요. 옛날 국제표든가 통고무신, 그게 부산서 나오고 그랬어요, 되게. 그 고무신, 이 여름에 장 맞아가지고 개울 건너다가 떠나려 버리면 이게 이제 울고불고 왜 이제 엄마 아빠한테 혼날 일 하며 그 다음에 학교 가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장날이나 가야 되는데 농사철 바쁜 때 평소에는 안 가거든요. 옛날 맨문, 구문, 신문, 11문 이런 식으로 또 따지고 그랬다고요. 그런 게 여기 그대로 나와요. 글쓰기를 통해서 이 교육하고 있는 나, 그리고 교육받고 있는 학생, 그리고 거기에 얽혀있는 부모, 그리고 그가 사는 이 화전민으로서 산꼭대기. 이게 우리 현대사잖아요, 현대사.
멀리 갈 것 없이 우리의 삶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세대가 갈등하고 남녀가 갈등하고 그럴 필요가 이런저런 이 교육 일기를 보면,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학생과의 관계지만 교사로서 이 장학사라든가 교장과 또 분교장으로서 이 본교장과의 관계라든가 이 교육행정, 그 일제 식민지 시대에 자기가 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해방된 뒤에도 교육청이라든가 여기에서 그 장학사라든가 행정관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이 우리나라의 교육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교사들의 문제점 그대로 드러나 있고, 이 정변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날 때 교사들이 그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문제를 여실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80년대 학교에 이렇게 발령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시골 학교도 있었고 도시에도 있었고 뭐 대학에 가서 조교 강사 그다음 학원 여러 군데 돌아다녔는데, 정말 교육은 변해야 되는데 그것도 바람직하게 바뀌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했는가 하는 반성이 되면서 이 병아리 선생이 학생들에게 그 심신에 상처는 주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이 돼가지고 참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은 읽을 때도 효과가 있지만 쓸 때 더욱더 진실해지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죠. 글쓰기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바꾸고 그들의 인생에 전인적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제 권정생 같은 강아지똥, 뭐 몽실언 이런 걸로 유명하죠. 그런 문학가와 이렇게 또 교류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자기 교육일기도 이렇게 남겼지만 문예 활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이 우리말 바로쓰기, 그 다음에 우리 문장 바로쓰기라든가 이 예시 든 거 보면 신문 고독하면서 그 스크랩 해가지고 그거를 초인적으로 다 모아서 하나하나 이건 일본식 투, 이거는 한자어 투, 이거는 글투, 말투 이렇게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글쓰기 선생으로, 글쓰기 스승으로 등극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이렇게 농촌에서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이제 정년한 다음에는 그 아들이 있는 충청도에서 이렇게 또 농사도 짓고 실천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언행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향유한 스승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인생의 평가는 돌아가신 다음에 해야 됩니다. 관뚜껑을 덮어야 인생을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호덕 선생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삶을 살다 간 사람이다. 그렇게 삶을 누리면서 자신도 바꾸고 학생도 바꾸고 그리고 이 문인들과 많은 교류를 했는데 그의 글을 읽고 감동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쓰기를 닮으려고 이 사람처럼 살려고 했다. 그래서 교실에서만 선생으로 그친 게 아니라 이 만인의 선생이 되었다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만난 선생 중에 이런 이호덕 선생님 같은 좋은 선생이 있으면 좋고, 만일 없었다면 글쓰기 같은 거 배운다고 할 때, 인생을 배운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